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에 관세 100%라는 핵폭탄급 카드를 꺼내들며 또다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사실상의 협박에 가까운 선전포고였는데요. 전 세계 언론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위기를 맞았다며 우려를 쏟아냈고, 일본과 중국은 이제 한국의 독주도 끝났다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관세 폭탄의 뇌관을 건드린 순간 정작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심장, 실리콘밸리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마이크론 공장 기공식에서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물리겠다는 섬뜩한 경고를 다시 한번 내놓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자폭쇼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정책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간과한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세는 수입하는 쪽이 내는 세금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들은 전 세계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공통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애플의 아이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데이터 센터 서버 등 이 모든 것의 심장에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이 없으면 젠슨 황이 자랑하는 그 비싼 AI 칩도 그냥 뜨거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결국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사올 때 지금보다 2배의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반도체는 수요 폭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세까지 얹히면 이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 기업들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조차 이 점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조치를 두고 대통령직을 침몰시킬 수 있는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을 때리려고 휘두른 채찍이 정확히 미국 기업들의 등을 후려치고 있는 꼴입니다. 실제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내부에서는 이대로 가면 미국 IT 산업은 1년 안에 붕괴한다는 비명 섞인 보고서까지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 반도체를 대체할 대안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HBM 물량의 약 80%를 한국이 생산합니다. 미국 마이크론도 HBM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아직은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으려면 갈 길이 멉니다. 수율도 안 나오고 생산량도 턱없이 부족한데요. 결국 미국은 한국 반도체라는 산소호흡기를 떼는 순간 자기들 숨통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의 멱살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AI 열풍이 불러온 전력 수요 폭증의 비용을 일반 가게가 아닌 빅테크 기업들의 전적으로 떠넘기는 강력한 시장 개입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이 약 20조 원 규모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 신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 정부가 이런 이례적인 강수를 둔 것은 최근 몇 년간 가정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임계치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빅테크에 데이터 센터 돌리고 싶으면 너희 돈 20조 원 들여서 발전소를 직접 지어라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미국 빅테크는 반도체 관세에다가 전력 비용 폭탄이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자충수가 되어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탄이 미국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 분석가들은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최신 아이폰 가격이 지금보다 최소 $600, 많게는 $1000까지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아이폰 한 대 가격이 300만 원을 훌쩍 넘게 되는 셈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오르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노트북과 전기차, 심지어 냉장고와 세탁기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 반도체 가격이 관세 때문에 2배가 되면 원제품 가격의 폭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전조는 나타났습니다. 소니는 미국의 관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플레이스테이션 5 가격을 기습 인상했습니다. 미국 커뮤니티에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더니 내 지갑만 털어가고 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아이폰 가격만 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특히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는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만 수천 개에 달합니다. 한국산 반도체 수급이 막히거나 가격이 폭등하면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은 그날로 무너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도체 관세만은 재고해달라며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외국이 세금을 내는 것이라며 큰소리쳤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민들이 마트와 대리점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그 비용을 떠안게 생긴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폭탄의 첫 성적표입니다. 미국이 재발등을 찍고 있는 사이 웃고 있는 쪽도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관세 장벽을 세우면 중국 기업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 기업들의 무서운 저력이 드러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적 초격차를 유지하며 중국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도 따라올 수 없는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같은 중국 IT 기업들도 고성능 스마트폰 서버, AI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한국산 메모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반도체 국산화를 외쳐도 한국산 메모리의 성능, 안정성을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최근 SK하이닉스가 공개한 HBM3 차세대 HBM4 기술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조차 SK하이닉스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강대국이든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미국 눈치만 보는 한국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의 한국 기업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반도체의 우회 수출 경로를 다각도로 확보하며 이른바 실리콘 방패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의 한 수입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압도적인 기술력과 공급망, 통제력을 바탕으로 양쪽 모두가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부메랑이 되어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는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 내 반도체 공장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전 세계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막에서 모래바람과 싸우는 동안 한국은 안방에서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은 관세라는 낡은 칼로 세계를 호령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은 한 바퀴 돌아 결국 미국 공장 가동 중단, 치솟는 물가, 비명을 지르는 실리콘밸리라는 모습으로 미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도 AI도 첨단 미사일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협박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정중하게 모셔야 할 전략 파트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는
스웨덴이 한국제 K9 자주포에 관심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현재 스웨덴군은 27문의 아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북부의 험준한 지형에 추가 배치할 자주포로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디펜스24는 스웨덴이 고려 중인 무기체계로 독일제 RCH-155, 궤도형 버전 등을 함께 언급하며 이들과 비교했을 때 K9의 우월한 점으로 기술적 완성도가 높고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인접 국가를 포함한 다수 유럽군이 이미 운용 중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정보는 스웨덴 내부 문서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사에서 전했습니다. 실제 노르웨이와 핀란드,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이미 K9을 운용하고 있으며 북유럽 국가들 간 협력을 더 심화시키는 또 다른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르웨이 의회의 다수는 유럽과 이스라엘의 풀즈 및 린스3 대신 한국의 K39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과 사거리 500km급 탄도미사일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일 노르웨이가 한국의 천무 미사일 도입을 결정했다고 전했는데 노르웨이 방위산업 컨설팅 회사 소식통에서 계약 규모는 약 18억 8천만 달러이며 15에서 20대의 발사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K39 천무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에스토니아가 도입했고 노르웨이, 이집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도 제한이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과거 K2 전차를 시험 평가한 결과 독일 레오파르트보다 월등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최종적으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선택해 한국을 허탈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노르웨이가 다시 한국산 무기를 사려 한다는 소식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도 노르웨이 내에서는 위기 상황에선 지구 반대편보다는 유럽 공급자가 더 안전하다는 이유로 과거 K2를 탈락시키고 독일산 전차를 골랐던 논리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당국은 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전시 상황에서 실제로 물건이 제때 도착하느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상 정면 충돌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하자 노르웨이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 그린란드를 가지려는 이유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자신에게 평화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 스테레 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오로지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받은 노벨 평화상 메달을 공개적으로 비꼬았고 이에 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에서는 트럼프에게 마피아처럼 갈취당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병한 유럽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6월부터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의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든 셈이고 이에 맞서 유럽도 미국의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려 하며 유럽을 압박하자 유럽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과 더불어 새로운 변수로 트럼프의 미국까지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각국은 하루빨리 자국 국방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 주변에 위치한 북극권 국가들은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는 노르웨이, 스웨덴뿐 아니라 지금 당장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여러 유럽 국가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엄청난 총알 배송을 직접 경험했던 폴란드조차 다른 국가들까지 잇따라 한국에 주문을 넣기 시작하자 생산이 실제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취재진을 한국으로 직접 파견해 실제 생산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디펜스24 취재진은 지난 12일 한국을 방문해 K2 전차를 생산하는 창원,
현대로템 공장과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 공장을 차례로 둘러봤는데요. K2 공장을 방문한 취재진은 불과 4개월 전인 2025년 8월에 차기 물량을 주문했음에도 공장 내부에서 이미 다양한 생산 단계에 있는 차량들과 시험 운행 준비가 끝난 차량 등 40에서 50대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차량은 나토 표준 녹색 위장 도색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해당 차량들이 폴란드 고객을 위한 물량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취재진을 크게 흥분시켰습니다. 이후 K9 자주포 생산 공장을 찾아낸데 폴란드 국기와 폴란드어로 된 각종 표지판이 여전히 걸려있는 생산 플랫폼에서 다른 수출 고객을 위한 거의 완성 단계의 K9 곡사포들이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차량들이 폴란드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폴란드가 주문하지 않은 K10 탄 야군반차가 같은 라인에 있었던 점, 그리고 차량들이 사막 위장 무늬로 도색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차량들은 북아프리카의 한 주요 국가를 위해 생산 중이었는데 그 국가는 수백 대에 달하는 K9 썬더 자주포를 주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디펜스24가 목격한 K9 자주포는 이집트 물량이었으며 이집트는 2022년 총 200문 규모 2조 원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대규모 물량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을 폴란드 기자단이 직접 본 것입니다. 디펜스24는 한국의 무기 생산 인프라와 생산량은 유럽에서는 꿈도 꾸기 힘든 수준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전 세계의 한국 방산 공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총리 역시 19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심상치 않은 메시지를 내놓아 관련 국가들의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이러한 움직임이 독일과 프랑스 등 기존 강대국들을 긴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멜로니 총리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꺼낸 화두는 다름 아닌 방산 협력이었습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방산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이탈리아는 K방산 협력을 포함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G7 회원국인 이탈리아가 G7 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한국을 예우하고 한국을 이탈리아의 국빈 자격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이처럼 온도를 높이는 데에는 다급한 속내가 깔려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9년 만에 이탈리아 총리가 갑자기 한국을 찾은 배경에 어떤 전략적 계산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7 중심국들은 지난 12월까지도 유럽 영내 중심의 방산 조달 원칙을 고집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유럽의 공공무기 조달 프로그램인 SEAP, 가칭 세이프 프로그램입니다. SEAP는 분담금을 낸 유럽 국가들에게 무기 구매를 돕는 일종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유럽의 안보를 위해 기금을 모은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유럽 내 인근에서 방산을 조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캐나다도 최근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가 유럽에서 자금을 조달해 독일 티센크룹 잠수함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 하나오션의 잠수함 수주를 견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EAP는 이제 막 출범한 지 한 달 남짓된 제도이지만 이 때문에 유럽은 급하게 K방산을 조달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럽의 사정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문제,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야욕이 본격화되면서 안팎으로 심각한 압박이 겹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여론, 경제, 외교 변수 등을 감안해야 하는 입장이라 실제 무력 점령까지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응답자의 약 60%가 그린란드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으며 그린란드 통치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그린란드 침공을 강행한다면 올해 11월 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최악의 경우 탄핵 소추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린란드 군사 카드는 쉽게 꺼내들지 못한 채 압박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유럽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제 각자 살아남는 수밖에 없다는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의 시기에 들어섰는데요.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나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마냥 기다리기에는 안보 공백이 너무 크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군 내부에서는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 협상 결렬 이후 엄청난 위기감이 돌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 사례에서 보듯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가 무섭게 실제 전차, 자주포를 실어 나르는 압도적인 생산력을 보여줬습니다. 일부 외신은 이탈리아의 속내를 두고 이탈리아는 이제 단순한 무기 고객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이탈리아의 제조 역량을 결합하는 방산 동맹을 원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해온 유럽 영내 조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가 유럽 무기보다 한국 무기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행보는 단순히 무기 몇 대를 사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탈리아가 한국의 K방산 공급망에 편입된다는 것은 향후 유럽의 차세대 무기 표준이 독일, 프랑스가 아닌 한국형 표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